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남양주 사상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학년 학생 학부모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많으시네요. 나머지는 다 2학년이겠죠. 참고로 오늘 드리는 설명은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나오는 정보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빨리 나올 게 올해 8월 30일자 기본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2학년 학생들의 대입 정보와 올해 3학년 학생들의 대입 정보의 변화상은 크게 없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대입 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굳이 그 친구들에게 다른 변경된 사항들을 적용시킬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의는 진행하겠지만 1학년 학생들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는 작년 고3, 즉 현재 대학교 1학년 친구들에서 되게 많은 입시의 변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3은 큰 변화의 포인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고3에서도 의대, 증원, 그 다음에 무전공 선발 이렇게 굵직굵직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와 내후년도에는 큰 이슈는 전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굳이 마무리하는 해에다가 새로운 변경의 포인트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입시는 올해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새롭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은 9등급제죠. 중3부터는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 그 친구들부터 새로운 대입제도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은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처음 겪는 의대 증원, 무전공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내후년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고3에서도 입시가 많이 바뀌었는데 다른 게 바뀐 게 아니고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고 나서 대학들이 읽을 거리가 사라지다 보니 서류평가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작년도 서류평가의 내용들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읽을 거리가 사라지다 보니 숫자와 이수 과목만 도드라져 보였다라는 게 종합전형에서 최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입시는 수시 중심입니다. 특히 대구경북권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90%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어찌 보면 내신 성적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준비들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는 내년에 어떤 과목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1차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을 겁니다. 어떤 과목 선택할래? 라는 포인트가 갈수록 대학교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과목 선택은 철저히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들 중심으로 들어야지 나랑 친한 친구하고 같은 반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과목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고등학교 환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15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고 과목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제가 작년 고3 친구들의 수시의 지원 현황이 그 이전과 다른 상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졸업생이 수능에 응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시가 예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럼 작년에 졸업생이 수능에 응시한 상황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작년 7월 달에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은 어떤 과목을 예상하시나요? 수학이겠죠. 그러니까 수학이 쉽게 나오게 된다고? 그렇다면 내가 수학에서 실수해서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틀렸던 그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드디어 나도 의치한학수를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작년에 수능에 들어오면서 작년 수시가 예년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고3은 킬러 문항 배제라는 기본 원칙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올해 또 의대 증원이 되죠. 지금 현재 의대 학생들 대학 공부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수능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아마도 매년 의대를 가기 위한 자연계열 단순히 재수가 아니라 삼수, 산수, 장수생들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일 겁니다. 올해 고3으로 시작돼서 고2, 고1로 내려갈수록 수능의 환경은 재학생에게 굉장히 불리한 환경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건 뭐냐면 2년 동안의 수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신 등급대별로 인문계열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과 자연계열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비율로 비교한 겁니다. 1.3까지 재작년에는 78.4가 자연계열, 작년에 86.3이에요. 2등급 때까지 거의 넘죠. 보시면 인문계 성향의 학생들보다는 자연계 성향의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번에 6월 대수능 모의평가를 치렀던 고3 재학생 사탐, 과탐 응시자에다가 방금 그 비율을 적용해 봤습니다. 전국에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 중에서 내신 1.99대까지 학생 숫자는 약 5,500명 있습니다. 근데 자연계는 약 15,000명 있습니다. 자, 이 숫자만 보고 대학 가기에는 인문 성향의 아이들이 유리할까요? 자연 성향이 유리할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입은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대입은 철저한 상대평가입니다. 그럼 세 번째, 대학교에서는 상위권 대학교는 인문계열을 많이 뽑을까요? 자연계열을 많이 뽑을까요? 아니면 반반 뽑을까요? 반반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시를 서울대가 수시에서 3,000명을 뽑을 겁니다. 그럼 인문 1,500, 자연 1,500 뽑을 거거든요. 인문 1,500, 500밖에 없네요. 그럼 밑에 있는 친구들 중에 누군가 1,000명이 약하겠죠. 반면에 자연계는 어떻게 되죠? 1,500 뽑아요. 3,400 있네요. 의찬 약수를 제외하더라도 누군가는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따가 입결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입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자연계열학과가 훨씬 더 경쟁률도 높고 합격성도 높게 형성됩니다. 왜? 숫자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즉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는 인문자연 같이 싸워서 학교에서 내신이 산출되지만 그 친구들이 수시에서 대학 갈 때는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경영, 경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의대, 컴공, 화공, 기계공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자신의 숫자를 좀 나중에 왔을 때 좀 담대하게 좀 지르는 포인트로 봐야 되고요. 반면에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은 자신의 숫자를 좀 더 신중하게, 왜? 문과 애들하고 안 싸우고 자연계 좋은 애들끼리 싸우는데 전국에 모두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 올해 고3인데요. 참고로 올해 고3 선배들 1학년 때는 42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3학년에 40만 명이 됩니다. 2만 명이 사라졌죠.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최근에 수시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내신이 안 좋아 버리면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늘었습니다. 여기가 고2입니다. 그 유명한 황금돼지띠. 가장 학생 수가 많습니다. 아마도 경쟁률이 가장 치열하겠죠. 고1은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반면에 고1은 또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3학년부터 새로운 입시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수하면 안 됩니다. 다른 체계로 대입이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 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 그래프입니다. 2022에 28.9, 23에 31.1, 작년에 35.4로 졸업생이 수능을 응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은 올해 40까지는 안 넘을 거고요. 아마 38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빠르면 고2에서 졸업생의 비율이 40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고1 때는 40을 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졸업생이 계속해서 더 수능에 응시할 텐데 이 친구들이 1에서 9까지 균등하게 들어올까요? 상위권으로 들어올까요? 상위권으로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수능이라고 하는 환경이 수시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수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1, 고2, 고3 어느 학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2학년입니다. 왜 2학년이냐? 공통 과목을 배우고 일반 선택을 배우고 3학년에 보통 진로 선택을 많이 배웁니다. 과거에는 대학들이 3학년 1학기를 40% 적용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학년에 진로 선택을 많이 배우다 보니 제가 작년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 3학년 졸업시켰는데 그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등급이 가장 적게 나온 아이들이 2과목 나온 아이들이 28명 있었습니다. 만약에 3학년에 등급이 2개밖에 안 나오는데 3학년을 40%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2과목이 40이면 1과목이 20. 그럼 1과목의 등급이 1학년 1년과 같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학년 구분 없이 등급 나오는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평균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3학년의 등급 개수가 가장 적잖아요. 그죠? 1학년과 2학년이 둘 다 등급이 나오는데 2학년이 더 어려운 과목이고요. 또 2학년 과목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전체 수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나면 나오는 수치와 3학년 1학기에 수시에 원서 쓸 때 수치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끼케야 올라가면 0.12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2학년까지의 이 결과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난 정시로 대학 갈 건데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라고 해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독서, 문학, 수원, 수투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화작, 언매, 확통, 미적, 기하에서 골라서 봅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2학년 때 독서, 문학을 배우고 수원, 수투를 배우고 영원, 영어투를 배웁니다. 아주 심플하게 고등학교 2학년 배운 내용에서 수능, 국수영, 3과목 300점 만점에서 250점 출제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맞는다는 건 3학년에 배울 내용들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배운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복습을 얼마나 치밀하게 최대한 열심히 하느냐가 수능에서 고득점 맞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015 교육과정 체제에서 입시는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그래서 모든 전형 다 고등학교 2학년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럼 3학년 가서 뭐 하란 말이냐? 숫자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내신을 올리면 더 좋겠지만 올리기는 거의 어렵다겠죠. 그럼 딴 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더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신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수능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그 내신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차피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주로 씁니다. 그렇다면 교과를 쓰려면 수능 최저 기준을, 종합을 쓰려면 학교생활기록을 충실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시행계획이 5월 2일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정들이 발표된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게 기본사항이라고 해서 올해 1학년 친구들도 올해 8월 30일 날 이 기본사항이 발표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 학생들을 뽑을 때 이 규칙은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2학년 학생들 작년 8월 30일에 어떤 규칙이 발표되느냐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학교폭력. 학폭을 대입 모든 전형에 반드시 적용해라는 게 2학년 친구들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그래서 발표를 5월 2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의무 번영이라는 내용들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의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고 교과 평가가 늘어나고 논술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는 대학교별의 조금의 소폭의 변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학폭입니다.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친구들과 어떤 정서적인 그 교류 과정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거기서 사과를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 일을 행정적인 처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대학교에서 무조건 감점 처리합니다. 최초 합격도 그 학폭 사항 때문에 옛날에는 학폭은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적용이 됐다면 이제는 교과 전형에서 내신을 깎고요. 수능 점수를 깎아버리고 논술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따라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된다. 대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5월 2일자로 각 대학교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학 그 발표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가 고3, 고2가 되겠는데요. 수시의 비율이 수도권은 65%, 비수도권은 90% 정도. 비수도권은 정시 비율이 적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수능으로 무조건 30% 이상 선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또 전형 어떤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데라는 부분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즉 내신과 수능 최저만 충족해도 주위에 있는 대구 경북권 대학을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특히 인서울대학교를 가려면 교과가 20%고요. 종합이 약 30%예요. 교과보다 종합을 약 1.5배 뽑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내신 관리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무엇까지 해야 될까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까지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3개 대학, 15개 대학, 국립대들이 각각 어떤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빨간색의 위치를 한번 결정해 봤는데요. 올해 고3과 고등학교 2학년의 빨간색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고3에서 세부적인 포인트들이 바뀌는 부분은 있지만 고2, 고1 내려올 때 대입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그죠? 실제로 빨간색 위치가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는 대학교는 기존의 선발 방식들을 거의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들이 전형에서 어떻게 몇 명을 뽑는지를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건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건 수능 최저가 없는 겁니다. 그럼 파란색은 뭘까요?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을 때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요, 공고 1.5가 일반고 1.6한테 반드시 이깁니다. 일반고 1.6이 외고 1.7한테 반드시 이깁니다. 즉 어느 학교에서 만든 숫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숫자가 좋은 애가 무조건 이기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대학은 이제 걱정이 되죠. 그 숫자가 누구랑 만들었는지가. 그렇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그 숫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수능에서 이 정도는 맞아야 돼. 교과는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많습니다. 반면에 종합은 기본적으로 검은 색깔이 많습니다. 왜?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활동도 했다고? 실제로 면접에서 물어보니까 했거든요. 와, 그 정도까지 활동했으면 충분히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이다 보니 일부에서 빨간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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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일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합니다. 왜? 자연계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하나의 장치를 더 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교과 전형의 비율은 10%인데요. 종합은 39.9예요. 교과 대 종합의 비율이 약 1대 4 정도. 종합이 제일 많이 뽑죠. 당연히 이 그룹의 대학을 가려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내신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이 많으니까 수능 최저도 준비를 해야겠죠. 거기에다가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재시험 면접까지 봅니다. 아무래도 최상위권 대학이다 보니 내신, 생기부, 최저, 엔드 면접까지 많은 부분들을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주황색 부분들은 작년 고3과 달라진 포인트예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군에서 정시 다군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군으로 바뀐다 정도가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중경예시, 건동, 홍숙. 자, 대학에 하나 서열이 내려가니까 교과가 10%에서 12%로 교과의 선발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반면에 종합은 줄었죠. 아까는 1대 4, 지금은 1대 한 2.4 정도 확 줄었죠. 자, 교과는 빨강, 종합은 검정이라는 기본적인 색깔의 형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대학이 하나 더 내려가면 자, 교과가 더 늘었죠. 16.7, 종합은 더 줄었죠. 30.7. 이제는 1대 1.8 정도 됩니다. 녹색은 뭐냐? 녹색은 으치한 약수만 최저를 걸 때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 더 내려갔더니 18대 27, 1대 1.5. 자, 1대 4, 1대 3, 1대 2.2, 1대 1.5. 즉 뭐냐? 대학이 내려가면 갈수록 교과는 늘고 종합은 주는 그러한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대학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점 국립대는 수능 최저 걸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이런 근처에 있는 거점 국립대와 서도권에 있는 대학교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지방 거점 국립대가 내신 어느 정도 하고 최저만 되면 합격하다 보니까 2등급 중후반 3등급대 입장에서는 굳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준비해서 수도권에 있는 중하위권을 가야 돼? 이런 고민들에 의해서 생기부에 대한 부담이 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떨어졌지만 초등교육은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고 정시는 나군에서 거의 대부분 뽑습니다. 참고로 교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이 숫자는요, 작년 고3 초등교육과를 수시에서 뽑고자 했으나 다 뽑지 못해서 정시로 2월시킨 인원입니다. 근처에 있는 진주교대 127명을 못 뽑았어요, 수시에서. 왜 그럴까요? 작년에는 진주교대가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진주교대 수능 최저 기준을 얼마나 높길래 못 뽑은 거야? 4합 10입니다. 3333. 자, 3333이라는 최저는 높은 최저일까요? 낮은 최저일까요? 과거에 초등교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는 정말 낮은 최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초등교사 인기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충족하기 어려운 최저입니다. 왜 그러느냐? 수능을 수시에서 활용할 때는 최저 기준이죠. 대부분의 지방고점 국립대도 수능 최저는 2개 합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못하는 걸 버리면 됩니다. 2등급, 2등급, 9등급, 9등급, 9등급 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교대는 4합을 요구한다는 거죠. 4합 12. 그 어느 것도 5등급을 받으면 안 돼요. 즉, 이 최저는 정시형 수능을 공부하는 최저입니다. 이게 버리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합 10이라는 최저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올해 고3까지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2 내려오면서 안 되겠고 해서 검은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여전히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대학들은 4합 10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내신이 1점 얼마, 2점 얼마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초등교육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냐 못하느냐가 합격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학들은 자신의 경쟁 그룹과 비슷한 비율로 전형을 설계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대별로 지원하는 상황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우선 전형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의학 계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하죠. 여기도 보니까 의학 계열 강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2016 기준으로 일반 전형, 즉 수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과 지역 인재, 그 지역 학생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의 비율입니다. 교과 전형은 지역 인재를 훨씬 많이 뽑죠. 하지만 종합 전형으로는 일반 전형으로 훨씬 많이 뽑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지역 인재를 선발하지 않는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보다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월등히 큽니다. 따라서 일단 뭐 경북대라든가 뭐 여기 있는 5개의 의대를 중심으로 쓰겠지만 그 상위권의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단순히 내신 관리와 수능 체제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학과 화학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기록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 의대에 기본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치한약수 이렇게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의치한약수 전체 모든 선발 인원의 약 91%가 수능에서 일정한 성적을 맞추기만 하면 합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치한약수라고 한다면 1점대 극초반에 슈퍼내신이라는 포인트가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신이라는 숫자보다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합격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당장 올해 고3부터 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건 있죠. 졸업해도 내신은 안 바뀝니다. 졸업해도 생기부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신과 생기부를 재학 시절에 세팅을 끝내고 최저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꽤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치동에서 의대 최저 재수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원이 있는데요. 자, 수능에서 수학 84점 맞은 학생과 100점 맞은 학생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됩니다. 수시에서는. 왜? 84도 1등급이니까. 그러니까 대치동 최저재수에서는 야 84도 1등급이야. 너 어차피 21, 22, 29, 30 잡고 시간 버리지 말고 내 문제 버려. 나머지 20개 다 맞아. 그럼 1등급이야. 하지만 정시는
싸움이 안 되겠죠. 예, 그런 상황들까지도 최근에 펼쳐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 고3, 왜 그러냐면 올해 고3 친구들도 선배들도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원서를 쓸 거거든요. 제가 아까 작년도에 수치 상황이 2학년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짚어드리고, 그래서 올해 학생부 교과 종합에 대해서 어떤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시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쫄아서 못 썼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은 아까 빨간색 수능 체제를 요구했죠. 그 빨간색 수능 체제가 무서워서 교과를 못 쓰고 다 종합으로 넘어갔습니다. 즉 작년도 수시는 한마디로 수능 체제가 있으면 무조건 피해 다닌 수시였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작년도 수능 상황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졸업생이 들어온 수능이었거든요.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그 전년보다 줄어들 때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교과는 지원자 경쟁률 다 빨간색이죠. 거기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두 대학이 있는데 연세대와 건국대입니다. 참고로 연세대와 건국대 교과는 작년에 수능 체제가 없었습니다. 교과가 다 주는데 두 개만 늘었어요. 자, 그러면 종합으로 다 늘었다겠죠. 종합으로 다 늘었는데 거기에서 고려대와 이화여대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고려대와 이화여대 종합은 최저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저가 없으면 교과에도 늘어나고 최저가 있으면 종합도 줄었다는 얘기죠. 의찬약수도 볼까요? 3년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작년보다 줄면 파란색, 줄면 빨간색입니다. 교과 전형은 다 빨간색이죠. 반면에 종합은 빨간색이 하나도 안 보이죠. 자, 일반적으로 의대가 교과와 종합을 뽑으면 교과가 더 최저를 높게 잡죠. 그러니까 의찬약수에 가고 싶은데 교과 체제는 못 맞추니까 한 등급이라도 낮게 하는 어디로 몰려가요? 종합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죠? 자, 지방고점 국립대 아까 보셨죠? 수능 최저 걸린 학생부 교과 전형을 45% 이상 뽑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빨간색 다 그 전년도보다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작년에 수능에서 졸업생이 엄청 몰려오다 보니 재학생 입장에서 수능 체제에 부담감이 수시 원서에 영향을 준 거죠. 근데 얘기했죠. 작년도 수능의 상황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죠? 올해 고3의 수능의 상황은 작년도보다 더 쉬워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근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고2, 고1로 갈수록 더. 그죠? 그러니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난 수시로 갈 거야. 수능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막상 실제 수시의 원서를 쓸 때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시 지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100% 발생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가장 많이 쓰는 전형이 되겠으니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보내면 대학에 와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겠지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했다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니까 내신 성적 관리를 잘했겠지. 즉 내신 성적이 좋으면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거야 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학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기 다른 고등학교일 텐데 너 몇이야? 2.5. 나 우리 학교에서 2.0. 그럼 내가 이깁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숫자를 가지고 서로 누가 이긴지 진지를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늘 차를 몰고 내려왔거든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평에는 고등학교 8개 있습니다. 그중에 강원도와 가장 가까운 하나 고등학교 있는데요. 그 학교는 한 학년이 하나급입니다. 반 1등이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절반이 축구부입니다. 그 한 반을 못 운영하니까 축구부를 다른 데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컴싸만 들면 5등급? 근데 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축구부한테. 그 학교는 제가 5년 동안 계속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낮은 내신이 1.24였어요. 1.17, 1.13. 그래서 작년까지 그 학교 1등은 무조건 한양대를 합격했습니다. 왜? 수능 체제를 안 걸거든요. 근데 항상 걱정이 그거죠. 얘가 한양대 합격할 수 있는데 과연 한양대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한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야 숫자 좋으면 공부를 잘할 거야. 근데 막상 와가지고 대학 공부를 못 들어가서 자퇴하면 대학 그거야말로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다? 그 숫자가 좋은 게 이기는 건 맞는데 그 숫자가 과연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숫자인지를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숫자에 보조 평가 요소로 수능 최저 기준, 서류 평가, 면접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 수도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색깔은 똑같아요. 빨간색이 수능 최저가 있는 겁니다. 검은색은 수능 최저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노란색 대학 그룹과 파란색 대학 그룹이 나뉩니다. 먼저 노란색 대학 그룹은 뭐냐? 숫자가 좋은 게 무조건 이기는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대에서 어떤 친구는 내신이 1.5예요. 근데 수학이 3등급이에요. 어떤 친구는 내신이 1.7이에요. 수학이 1등급이에요. 1.5, 1.7 솔직히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학이 3등급이라고 얘 공부를 못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반면에 1.7인데 수학 1등급이에요. 얘는 100% 공대 생활을 잘하겠죠. 그러면 숫자가 1.5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1등급인 1.7을 더 우선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바로 보이는 노란색 대학입니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를 심플하게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보잖아요. 1.06이 최초 합격이고요. 1.0이 추가 합격입니다. 그리고 1.03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대는 정말로 촘촘하게 쓸 거잖아요. 그 안에서 서류평가 10%, 20%의 점수가 그 세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쭉 다 빨간색에다 검은색이 딱 생겼는데 두 개 대학, 건대가 동대가 뭘 서류평가로 그 숫자를 대신해 보는 거고요. 또 쭉 내려다 보니까 광운대가 보입니다. 광운대가 이 숫자만으로 뽑는 제일 높은 대학입니다. 자, 광운대학교에 내신 1.9등급이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간 건가요? 못 간 건가요? 못 간 거죠. 아깝죠. 그죠? 즉 뭐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빨간색이 준비를 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즉 학생부 교과를 수능 체제와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제일 무의미하게 활용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그래서 명지대라든가 같은 데는 수능 체제 안 두는 대신에 면접을 실시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심플하게 숫자와 수능 체제를 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능 체제 기준이 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인문계열학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자연계열학과입니다. 참고로 자연계열학과의 숫자가 보이죠? 자, 올해 고3 친구들부터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교 자연계열학과는 수학은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를 봐야 됐고요. 탐구는 반드시 과탐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올해 고3부터 그게 많이 없어졌죠. 자연계열학과의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보고도 원서를 쓸 수 있게끔 허용해준 대학들이 대거 늘었습니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대학이 바로 확통과 사탐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뭐냐? 수학은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어. 하지만 탐구만큼은 반드시 과탐 봐야 돼. 빨간색은 아니야. 수학도 미적분 기하, 탐구도 과탐 봐야 돼. 요구하는 대학이 최적이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교대가 수능 최저가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4개 영역이나 반영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과 전형에서 이 4개를 반영하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한국교원대 어렵겠죠? 그런데 이 노란색 보겠습니다. 여기는 3개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4개가 어려우면 3개는 쉬울까요? 아니죠. 3개도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자, 볼게요. 문과 성향의 친구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 즉 수학 과목으로 수능 체제를 맞춘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즉 문과 성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학은 거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학을 버린 상황에서 국, 영, 탐 3개 가지고 3개 합을 맞춰야겠네요. 그죠? 예. 자, 올해 고3부터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서 작년에 보세요. 이 지금 노란색 보이는 대학교가 작년에 합격선이 거의 1.8, 1.9에서 끊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학생들 중에서 3합7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 이만큼 뽑았거든요. 즉 대학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3합7 맞추는 교과 전형을 100명 뽑았어요. 그런데 재학생 기준으로 3합7을 맞출 수 있는 애들이 한 300명 돼요. 그럼 그 300명 아이들 중에서 100등 안에만 딱 끊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 1.9에서 이 노란색 대학교의 합격선이 딱 형성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올해 3학년 학생 대상으로 그 삼합치를 맞추는 인원을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학교 가니까 합격선이 떨어지겠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졸업생이 많이 들어온다겠죠. 그럼 작년엔 재학생이 300명이 삼합치를 맞췄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300명이 더 줄 거겠죠. 작년에는 300명이었는데 100명 뽑았다면 올해 제 예상은 학생은 250명이 맞출 겁니다. 그런데 대학은 120명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합격선은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즉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들이 이렇게 삼합에 대한 높은 최저를 요구하는데 수능의 환경 자체가 재학생에게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95% 이상 일반고 재학생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에게 펼쳐진 전형인데 수능 체제에 대한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학년을 마치고 났을 때 만들어진 숫자와 실제로 수시에 원서를 쓸 때 숫자는 큰 틀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럼 그 숫자에 대한 변동의 폭이 없을 때 그 숫자를 가치 있게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다?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거다. 그러면 수능 체제를 충족한 내 숫자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거다라는 게 올해 고3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졸업생 수능 증가에 따른 수시에서 굉장히 핫한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경북대하고 여기가 대구 경북권에는 5개 의대가 되겠죠. 높죠. 충남대 의대 작년에 3합 4위였습니다. 충남대 의예과 작년에 가장 낮은 합격자 몇 등급이었을 것 같으세요? 충남대 의예과 3.48입니다. 교과로 갔어요. 종합 아니에요. 왜? 3합4라는 최저를 갖다가 다 그쪽에서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3.48대 아이들까지 합격한 거죠. 계명대 작년에 몇이에요? 이거 아시죠? 작년에 계명대 빵꾸 난 거. 계명대 작년에 4등급 넘어가는 학생이 최저로 합격했고요. 중요한 건 한 명이 못 뽑았습니다. 작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세계합 3을 맞춘 친구들이 계명대 선발 인원 전체보다 한 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작년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대가 증원되기 전의 상황. 근데 어떻게 돼요? 올해 의대가 늘어났죠. 그죠? 그 포인트들이 여기 굉장히 더 수능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중요해지는 환경으로 현재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수학을 확률과 통계를 봤던 데이터와 미적분 기하를 봤던 학생 데이터 기준으로 각각의 최저 기준 충족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합사가 확통은 4.3%인데 미적분 기하는 20%입니다. 8%인데 30%, 14%인데 40%. 미적분 기하 학생들이 훨씬 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일단 확통 아이들은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버리는 과목이에요. 그럼 수학 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국, 영, 탐 3개 중에 2개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죠. 반면에 자연계는요. 미적분 친구들 확통 아이들이 밑을 깔아줍니다. 미적분 등급이 잘 나와요. 수학을 활용하죠. 거기다가 영어 절대평가. 그러니까 자연계 친구들이 훨씬 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은 겁니다. 올해 대학교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각 대학교별로 이번에는 과탐, 사탐. 왜? 수학에 대한 기준이 거의 사라졌으니까. 과탐을 받은 아이들에 대한 최저 기준 충족률, 사탐을 받은 아이들에 대한 대학별 충족률. 자, 10%인데 2%, 20%인데 5%, 30%인데 6%. 역시 똑같이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훨씬 더 최저 충족률이 높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야, 그 점수가 그 대학 갔다고? 와, 대박. 이런 사례는 인문계열 학과에서 나타날까요? 자연계열 학과에서 나타날까요?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보석이 왜 비싸죠? 희소성이죠. 희소성이 클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 수능 체제를 통과했던 희소성은 사탐 아이들이에요? 과탐 아이들이에요? 사탐이 훨씬 더 희소성이 크잖아요. 즉, 그러니까 네 점수가 거기를 와 대박 이란 사례는 거의 대부분 인문계열에서 나타납니다. 왜? 인문계열 학생들이 내신 좋은 친구들의 숫자도 별로 적고 수능 체제도 어려우니까. 근데 난 체제를 통과했으니까 내 가치가 훨씬 더 커지겠죠.
실제로 성균관대 교육학과 4.76등급, 국민대 6.9등급, 단국대 6.3등급, 성신여대 5.9등급이 합격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다 뭐예요? 인문계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2015 교육과정은 문과이과 구분이 없으니까 내가 자연계열 과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제가 인문계열 학과에 원서를 써도 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학 과학을 풀고 공대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교과를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인문계열 학과 경영 경제를 간다? 안 맞죠? 그죠? 정시에서는 과탐을 공부한 친구가 인문계열학과로 원서를 왜 쓰느냐? 대학이 서너 개가 올라가거든요. 광운대, 공대 갈래, 국민대, 인문 갈래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인문계열로 갈아탄다고 해서 대학이 안 올라갑니다. 그 대학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거의 없다. 자, 실제로 볼까요? 작년도 파란색 부분이 인문계열학과고요. 이 하얀색 부분이 자연계열학과입니다. 일단 경쟁률부터 보시겠어요? 7인대 13, 5인대 11, 6인대 10. 자연계열학과가 훨씬 더 경쟁률이 높죠. 왜? 숫자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수능 체제를 통과하고 충활학과에 돌렸을 때 실질 경쟁률입니다. 서강대 1.09예요. 무슨 말일까요? 수능 체제를 통과한 109명의 학생들 중에서 100명이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대도 1.16, 경희대도 1.39, 다 1점대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인문계열학과에 원서를 쓰고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거의 2대 1이 안 된다는 겁니다. 1점 얼마. 그러니까 되게 체제를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되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연계열도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합격률이 뚝 떨어, 경쟁률이 뚝 떨어져. 하지만 인문계열보다는 좀 더 높죠. 다 2점대가 넘어가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자, 보면 숫자도 좋고, 그죠? 경쟁률도 높고, 거기다가 뭐 수능 체제도 많이 통과하니까. 하지만 실제 보세요. 원래 경쟁률이 13대 1이었는데 내가 수능 체제를 통과한 순간 경쟁률이 2점대로 낮아져요. 이건 굉장히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질 경쟁률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작년 상황입니다. 올해 고3, 고2, 고1 가면 저 실질 경쟁률 자체가 더 낮아질 것으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신문 기사 제목은 작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작년 여름에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입시 전문 신문에서 야, 올해 재학생 큰일 났다 너희들. 왜? 올해 졸업생이 수능이 엄청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졸업생이 수능에서 1등급을 싹쓸이 할 거야 라고 막 나왔습니다. 작년 기사. 그러면서 그 신문 기사를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졸업생이 얼마 가져가는데 졸업생이 1등급을 65% 가져간대요. 대박이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수능 DB가 나왔거든요.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65는 아닙니다. 국어에서는 재학생이 47%, 수학은 41%, 영어는 52%를 재학생 1등급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국수, 영탐 4개를 기준으로 보자면 재학생과 졸업생이 싸우면 재학생이 불리한 순서는 탐구, 수학, 국어, 영어. 영어가 그나마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왜 영어가 그나마 가장 유리할까요? 국어, 수학, 탐구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싸우잖아요. 상대평가니까. 즉 졸업생을 이기고 1등급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졸업생과 안 싸우잖아요. 누구랑 싸워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90 넘으면 그죠? 그래서 자, 앞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갈수록 합격할 확률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수는 갈수록 합격선이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내가 합격의 기쁨을 얻으려면 뭐 하면 된다?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무슨 과목을 활용해야 돼요? 영어죠. 영어. 그런데 지금 3학년 선배들 교실 가면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다 수능 공부하고 있잖아요. 3학년 교실에서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 열에 8명, 9명은 무슨 과목 공부하고 있을까요? 수학이죠. 그렇죠? 왜? 수학은 풀면 희열이 느끼거든요. 국어는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어도 안 해요. 왜? 영어는 태가 안 나요. 해도.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드리는 가장 훌륭한 팁은 전 이거로 생각합니다. 영어 해야 돼요. 영어에서 원하는 등급을 맞으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시 원서 쓸 때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이제 저 결혼했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20년이 넘었는데 크게 두 번 싸운 게 있는데 그게 둘 다 보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보약을 제가 힘들다 가니까 와이프가 해줬는데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보약 먹으면 술을 못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술 먹고 뭐 3일 만에 술 먹고 이러다가 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약을 절대 안 해주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보약은 장복 오랫동안 계속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영어가 그래요. 영어는 하루 이틀만 공부했다고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날마다 영어 단어 15개, 20개 날마다 외우고 하루에 구문독해 1개, 2개 날마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듣기 평가하고 이것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쌓였을 때 단어의 깊이가 딱 쌓이면 그때 올라갑니다. 1학년도 지금부터 영어 해야 되고요. 2학년도 지금부터 영어 해야 됩니다. 어떻게? 1점대 내시는 영어 1등급, 2점대 내시는 영어 2등급, 수도권과 국립대학 가려면 최소 영어 3등급 맞아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의치한 약수의 높은 수능 최저 기준 영어 1등급 못 맞으면 거의 어렵습니다. 영어 하십시오. 날마다 꾸준히.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제 80분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꿀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하는 대학이 있었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북대도 있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서류평가는 이 건국대 사례가 되겠는데요. 녹색원이 합격자예요. 빨간색 X가 불합격자예요. 근데 녹색원이 다 왼쪽에 쏠려 있죠. 즉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숫자 좋은 친구들이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교과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철학과 1등, 2등, 3등, 4등 떨어졌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융합인지학과 1등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어교육과 1등과 2등이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작년 건대 사례는요, 수학교육과 월등한 1등, 아주 월등한 1등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또 건대 자문이기도 하고 수학쌤이다 보니까 바로 물어봤죠. 야, 수학교육과 1등 월등하던데 왜 떨어진 거야? 했더니 떨어진 이유가 두 개가 있대요. 뭔데? 첫 번째, 수학 등급이 제일 낮대요. 몇인데 2.0이래요. 야, 2.0 잘한 거야 얘기했죠. 자기도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때문에 확실히 떨어졌대요. 뭔데? 이 친구가 수학교육과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1학년 수학, 2학년 1학기 수학 1, 2학년 2학기 수학 2만 배웠대요. 미적, 기하, 학통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대요. 수학교육과가 뭐 한대죠? 수학을 가르치는 학과잖아요. 쥐가 안 배웠는데 뭘 가르쳐요?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교과전의 서류평가를 반영하잖아요. 낮은 숫자가 서류평가 때문에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숫자가 서류평가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이때는 내가 안 떨어질 학과를 쓰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그 학과와 연계되는 과목 안 들으면 떨어집니다. 물리를 안 들었다고? 그럼 화공과 쓰면 떨어집니다. 화학과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련 교과 성적이 지나치게 낮으면 떨어집니다. 이 두 개, 즉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는 내가 피하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대, 의과대 같은 경우는 그 세밀한 차이를 아이들이 판단을 못하죠. 하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파란 색깔은요, 교과 전형의 인문계열학과 평균 합격선입니다. 빨간색, 노란색은 종합전형의 작년도, 재작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짙은 게 작년이고 좀 옅은 게 재작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인문계열학과 교과는 약 이 상위 15개 합격선이 평균 1.8입니다. 물론 뭐 연세대 더 낮죠. 낮은 데 있지만 평균. 그리고 종합은 2.56입니다. 1.8에 2.56. 보시면 약 차이가 한 0.7 정도 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연계입니다. 종합 교과는 1.67, 종합은 2.2. 아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인문 1.8에 2.5, 자연 1.6에 2.2. 어떻게 되죠? 합격선이 더 내려왔죠. 왜요? 계속 강조했는데 자연계열의 숫자 좋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도 약 0.6 정도의 합격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그룹입니다. 교과 2.7, 종합 3.2, 0.5의 차이가 납니다. 인문 2.7, 3.2. 근데 자연계열은 2.5, 3.0. 역시 또 내려오죠. 좀 합격선이 0.5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자, 아까 보셨죠? 교과는 대부분 빨간색이죠. 그럼 교과는 숫자도 좋고 거기다 수능차들까지 통과해요. 그렇죠? 근데 종합은요? 수능차를 대부분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수능차도 하지 않는데 숫자도 낮은데 종합을 합격하네요. 그죠?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위에 상담하고 있죠. 저도 경기도라서 계속해서 다음 주 상담을 할 겁니다. 상담을 하면 그런 학생과 부모님이 계셔요. 아이 숫자를 보여주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의 가장 낮은 합격 사례만 보여주세요 합니다. 제일 낮은 합격 사례만. 왜?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대학교 학과에 점수가 안 되니까 제일 낮은 게 몇 점이냐. 그러면 저는 항상 특히 종합에서 그럼 제일 낮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and 제일 높은 불합격 사례도 같이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학생부 종합은 숫자가 낮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합격한 전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죠? 뭐가? 수능 체제와 높은 내신을 뭘로 메꿔야 돼요? 학교생활 기록부로 메꿔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숫자가 세팅됐을 때 그 숫자를 같이 있게 하는 건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최저. 두 번째가 뭐다? 이제 학교생활 기록이다. 그죠? 즉 생기부에 기록이 있어야 합격하는 거라는 거죠. 참고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확실히 숫자가 4점대로, 왜 그러냐면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 있기 때문에 교과에서 종합과 일반과 지역의 이제 차이를 책에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추가한 부분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가끔 저한테 선생님 저희 아이가 내신이 2.0인데 건대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전 뭐라고 하냐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숫자가 어떤 2.0인지 모르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2.0인지 못하는 2.0인지 성적이 오르고 있는 2.0인지 떨어지고 2.0인지 그죠? 숫자 하나로 판단을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생활 기록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 대학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면접이 굉장히 학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과목 선택 어떤 과목 들었는지 이건 간단합니다. 안 들으면 떨어뜨립니다. 우리 과에 안 들었네? 넌 떨어져. 근데 면접이 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을까요? 왜? 대학들에 물어보니까 갈수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기록들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했다고? 근데 대학교에서는 서류평가할 때 그 내용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누가 작성하죠? 선생님이 작성하잖아요. 선생님이 기록이니까 믿는 거죠.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했다고? 일단은 믿어. 뭐 하면 되니까? 면접에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어렵게 적힌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면접에서 실제로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는 적당히 수박 겉핥기로 알아본 내용들은 합격할까요? 안 되겠죠. 네, 그 포인트가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026에서 제가 그래서 억지로 면접에 빨간색으로 면접을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노란색으로 보이는 대학들이 올해 고3 친구들에서 바뀐 대학인데요. 면접이 중요해졌고 면접 보는 인원들을 늘렸고 면접 보는 인원을 늘렸고 면접 보는 인원을 늘렸고 다 면접이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 다 면접을 보죠. 여기도 역시 국민대, 숭실대, 인하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바뀌었는데 여기도 기본적인 포인트가 인하대를 제외하고는 다 면접을 강화시켰습니다. 즉 최근에 종합은 면접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수능 체제가 없지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교대 라인, 거점 국립대 라인, 그 다음에 의치한 약수 계열에서는 종합에서도 최저를 두고 있다. 특히 의치한 약수 같은 경우는 교과와 종합이 있다면 종합의 최저가 교과보다는 한 등급 정도 낮게 형성됩니다. 대신에 깊이 있는 생명과학과 화학의 기록이 함께 수반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대학들이 학생들 서류평가할 때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자기소개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졌죠. 작년부터 대학들이 그래서 평가 요소를 줄이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 역량 평가 요소를 3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포인트들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너 어떤 과목, 우리 학과에 관련된 과목 들었니? 어떤 과목 들었니?가 그 전에는
전체 15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15분의 1 그냥 심플하게. 근데 이게 다른 것들은 없어지는데 이 빨간색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15분의 1이 10분의 2, 5분의 1로. 즉 아주 심플하게 과목 선택권에 대한 서류평가의 비중이 3배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두 번째,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진로 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과에 관련된 활동을 본다면 읽을 거리가 사라지니까 우리 과의 활동에 대한 준비까지 본다는 거죠. 그만큼 읽을 거리가 사라졌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탐구 활동이 탐구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입학사정관 한 명이 한 사람의 서류평가를 할 때 보통 몇 분 걸릴까요?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는 부모님들 나중에 자기네 생기부나 자녀의 생기부를 읽어보세요. 1시간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생기부 많이 보잖아요. 교사 대상으로 모의 서류 평가하면 보통 대학에서는 1시간에 2명 서류 보게 합니다. 근데 거의 80%가 한 명 보고 2명 보다가 끝납니다. 한 명 서류 한 40분에 평가하거든요. 저는 꽤 많은 서류 평가를 해봐서 저는 한 20분 정도에 봅니다. 그럼 쟤는 어떻게 보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들한테. 야, 누가 어떻게 보는데 15분 만에 봐? 했더니 서류 평가를 보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 교사는 생기부를 앞에서 쭉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에는 쭉 그랬네 쭉 읽습니다. 근데 사정관들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마침표 위로 봅니다. 마침표. 뭐뭐에 참여함. 의미 있는 기록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보고서를 작성함. 보고 작성함 어떻게 했지? 앞에를 보는 겁니다. 즉 소설 중심으로 유의미한 소설을 보고 그 유의미한 소설 때 그때 그 앞에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럼 생기부를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 한 5년 전까지는 계속 보고서를 작성함, 실험에 참여함, 논리적으로 발표함이라는 소설을 보면 발표됐네, 보고서네, 너 좋아 이렇게 평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고서를 작성함이라고 써 있으면 대학에서 어쩌라고 이럽니다.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 쓰는 친구들 중에 보고서로 작성함이라는 서술을 없는 학생이 있을까요? 보고서 작성하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렇게 써있으면 대학에서 어쩌라고 이럽니다. 탐구력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지금 무슨 말이냐? 이제는 무슨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중간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무슨 주제를 작년에 참여했던 교수님 특강을 듣고 호기심이 새겨 설정함,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정리함, 가설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설을 검증함,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이렇게 그래야지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왜 주제를 선정했으며 어떤 자료를 활용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래서 너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대학에 와서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부 역량에 대한 각각의 영역별에서 평가되는 비중이 되겠고요. 대부분 결론은 학업과 진로가 가장 중요한데 거의 성적과 즉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대부분 평가가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운이 좋게도 매년 운이 좋은가요? 어쨌든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경기도에 있으면 꽤 좋은 생기부들을 매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어느 학교 가면 항상 제일 좋은 생기부가 저한테 오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 친구의 생기부를 읽으면서 그 친구가 무슨 과 썼는지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생기부를 쭉 읽고 나서 너는 1학년 때 처음에 이 목표를 가지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가 이런 계기를 거쳐서 마지막 지금은 이런 준비해서 이과 쓰려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 그 친구의 생기부의 기본 세팅은 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무슨 과의 원서를 쓰고 싶어 하는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집 단위와 관심과 열정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창체에서 나타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에서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다 그 과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즉 그 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 학생부 적으면 우리 과를 좋아하는 애들 다 원서를 씁니다. 자, 다 나를 좋아한대요. 그럼 난 누굴 뽑아야 되죠? 다 좋아하는데. 대학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뽑았을 때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뽑고 싶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기부에는 극과를 좋아한다는 기록도 있어야 되고 극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기록도 있어야겠죠. 자, 어떤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나, 기계를 공부하고 싶어요. 이 친구의 학교생활기록부 한국사 세특에 조선시대 수원성을 축조할 때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자, 그걸 기계공학과 거기서 와, 이 친구 한국사에서 조선시대 거중기를 조사해 발표했네. 와, 이 친구는 우리 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걸? 이라는 기록일까요? 이건 잘하는 기록이에요? 좋아하는 기록이에요? 좋아하는 기록이죠. 국어 세특에서 친구가 기계의 미학이라는 책을 읽고 친구들한테 발표했대요. 이건 잘하는 기록이에요? 좋아하는 기록이에요? 좋아하는 기록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친구가 기계의 미학이라는 책을 읽고 그 내용들에서 중요한 요소를 친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논리적으로 발표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잘하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예요? 요약해서 논리적으로 발표함이라는 행위는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록인 거잖아요. 자, 이 친구가 영어 세특에서 영어 메카닉 오브 무브먼트 책을 원서로 제대로 이해하여 읽고 그 내용들을 영어로 굉장히 유창하게 발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메카닉 오브 뭐라는 그 책 제목은 좋아하는 기록이죠. 반면에 원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유창하게 발표함은 잘하는 기록이겠죠. 즉, 잘하는 기록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좋아함은 목적으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저희는 모든 교과에서 목적어를 갖다가 기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특정 과목에서 보이면 되는 거예요. 기계는 어디서 보여야 될까요? 잘할 수 있다는 기록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이겠죠. 그죠? 자, 4번도 중요합니다. 활동의 연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수행평가할 때 야, 이왕이면 주제를 네 진로와 관련된 걸 잡으라 하죠.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이제 재료가 고갈됐어. 그죠? 저는 항상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과거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이번 겨울에 공부를 하면서 대학들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4번 내용이에요. 생기부의 기록이 2학년 때 동아리에서 발표한 실험을 3학년 과학 2 과목 세특으로 연결시킵니다. 1학년 때 참여했던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그걸 2학년 때 과목에서 보고서 주제로 연결시킵니다. 즉, 수업과 수업 이해 활동들이 서로 연결될 때 대학은 굉장히 자기주도성이 좋은 학생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라. 작년과 재작년에 내가 했던 보고서, 참여했던 활동들에서 주제를 잡아서 연결시키거나 확장시키거나 심화시키면 대학은 굉장히 좋은 생기부로 평가합니다. 자, 3학년에서 등급이 안 나오죠. 특히 과학 과목은. 근데 3학년 과학 2 과목이 실제로 제일 어렵죠. 즉, 3학년에 배운 내용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는 3학년에 기록되는 생기부의 기록이 가장 깊이가 깊어야 된다. 그래서 3학년 마지막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아까 아니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네가 했다고? 그럼 네가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지 내가 질문을 할게. 답해. 이게 이제 면접이 중요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면접을 질문합니다. 아니 학생, 고등학생 여기까지 해봤다고? 자, 설명해봐. 해본 건 아니고요. 논문 2개 요약해서 정리한 거예요. 떨어집니다. 해봤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떨어집니다. 2개는. 그런데 해봤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실패한 줄 알아요?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제가 했던 실험에서는 고등학교 상황에서는 그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가서 충족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터는 합격합니다. 실제로 제일 좋은 답변은 뭐냐? 최근에 아마 수행평가에서 페임랩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과학적 원리를 도구나 이런 상황을 쉽게 설명하는 게 페임랩입니다. 즉,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자기가 있는 수준을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대 지역균형 인문계열학과 선발하는데 고등학생의 생기부에 장자라는 그 옛 고문을 읽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대요. 교수님이 고등학생이 장자를 읽는다고 웃기고 있네 이랬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사정관이 교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왜? 교사가 쓴 거니까요. 그래? 알았어 하고 일단 그 친구를 면접에 붙였답니다. 실제 면접에서 그 교수와 그 학생 실제로 만났답니다. 그리고
장자의 한 내용을 가지고 교수와 학생이 토론했답니다. 당연히 서울대생이 되겠죠. 학생 장자가 뭐야? 큰아들 아닙니까? 이러면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예.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어떤 거냐? 자연계열은 되게 쉬워요. 이 연대, 고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에서 이 계열에서는 이 과목을 들어야 돼. 자, 수학이 중요한 교과, 물리가 중요한 교과, 물리화학이 중요한 교과,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이 중요한 교과. 그러니까 이 교과에서 들어야 되고 저 교과에서 내가 그 학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인문계열은요, 이 빨간색 과목이 그 학과와 연결성이 있는 과목인데 3등, 7등, 1, 3등, 2등도 있지만 3, 4등, 4등. 즉 뭐죠? 인문계열학과는 반드시 이 과목을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문계열학과가 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인문계열 자체가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 대한 어떤 일관적인 관심사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대학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은 안 들었으니까 떨어뜨린다 했어요. 안 들으면 떨어진다의 반대말은 뭐죠? 들으면 합격한다는 아닙니다. 제목이 뭐예요? 들었다고 합격은 아니다. 즉 뭐냐?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시기, 이수 시간 이런 것도. 그리고 그 세특에서 내가 그 학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의 기록들이 있어야 합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 마지막 드렸고요. 이제 수능 마지막 얘기 살짝만 하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것들. 재작년 고3 재학생이 30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고3 재학생이 28만이었어요. 약 2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3 재학생이 줄면 재수생은 그 전년도 재학생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30만 8천 명일 때 작년 육모의 지원자가 8만 8천이고요. 이번에 28만 7천 올해 육모의 지원자가 더 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재수생이 아니라 삼수, 사수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자, 국어는 언어와 매체가 수학은 미적분의 응시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저 과목이 그 옆 과목보다 더 유리하니까. 언어와 매체는 약 원점수 4점 정도 유리합니다. 미적분은 확통 기준 작년 수능 대비 11점 유리했습니다. 즉 확통 다 맞으면 미적분 89점하고 근데 올해 육모에서 12점이 넘어섰습니다. 확통을 다 맞은 친구가 미적분 4점짜리 3개 틀린 친구가 같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학은 미적분 하려면 미적분 해야 돼요. 근데 문과 성향의 친구들이 미적분을 못 치르죠. 왜? 안 배웠으니까. 이게 뭐냐? 2년 전 수능에서 미적분을 응시한 여기 사탐 응시자들 3.1%였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8.1이었습니다. 이번 육모에서 14.3 나왔습니다. 다 누굴까요? 재학생이 아니고 졸업생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고3 친구들부터 무슨 내용을 하냐? 사탐론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탐론. 사탐으로 달려간다 할까요? 사탐으로 도망간다 할까요? 도망간다죠. 왜 도망가죠? 과탐에서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죠? 실제로 서울 중등진학진도연구에서 조사할 때 계속해서 미적분하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한 친구들이 늘고 있고요. 물어봤어요. 야, 너 내신이 몇인데 그렇게 가는 거야? 했더니 내신 2등급, 3등급 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해요. 그러면 내신 2등급, 3등급 대 아이들한테는 과탐 몇 등급이 필요할까요? 과탐 2등급, 3등급이 필요하겠죠. 즉 과탐에서 2, 3을 못 맞으니까 사탐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자, 볼까요? 작년 수능입니다. 원점수 대비 등급입니다. 작년 수능입니다. 1등급, 2등급 평균입니다. 3등급.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아마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못 맞는다는 얘기는 그 친구는 아마 과탐에서 원점수가 31, 29 이럴 거예요. 50점 만점에 60점 정도 맞는 거죠. 이 친구는 그거죠. 과탐은 상대평가니까 내가 지금 현재 3등급, 2등급 못 맞는 이유는 과탐은 상대평가야. 그러니까 내가 자연계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니까 내가 3등급이 못 되는 거야. 근데 문과 애들 나 국영수 볼 때 만만했거든. 내가 제대로 싸우면 내가 제대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가는 겁니다. 오판입니다. 문과 애들한테 사탐은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절대 안 놓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과탐에서 31점, 32점 맞는 아이가 사탐 가서 3등급 맞으려면 사탐은요 다 맞아야 1등급,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려야 1등급, 3개 틀리면 3등급입니다.
안정적인 등급을 안자면 3등급은 45를 맞아야 돼요. 2개 틀린 게 3등급이에요. 그러면 과탐에서 100점 만점 50점에 30점을 맞는 친구가 사탐을 공부한다고 50점에 45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거기다가 사탐 애들은 이미 그걸 내신으로 공부한 상태잖아요. 저희 학교 아이가 갑자기 과탐인데 세계지리 공부하겠대요.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겠대요. 내가 그랬어요. 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니? 10시간 공부한대요. 그러면 너 10시간 공부하는 걸 12시간으로 늘린다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닌 거죠. 그동안 10시간에 공부했던 걸 12시간으로 늘리지 않으면 그중에 2시간을 뺏긴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들의 공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특히 자연계열 친구들이 사탐론 차라리 사탐론을 하지 말고 2학년 때 사탐을 하나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2학년 사회를 하나 공부하는 순간 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권에서 불리함을 갖고 있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때 뭘 많이 들어야 돼요? 과학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3학년 때 들으면 되죠. 3학년에 또 사탐 내신이라는 게 바로 그 내신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부담되거든요. 문과 친구들과 사탐을 겨뤘을 때 좋은 등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수학이라겠죠. 여러분들 수학 여기 자연계 친구들은 대충 알 거예요. 이 시험을 보다 보면 저는 감독을 하잖아요. 그럼 가다가 윤리와 사상이나 국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발문이 있냐면 다음 주어진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다 맞는데 어느 게 가장 맞냐 이게요.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수학은 답 아니면 틀린 거거든요. 자연계 사고방식은 all 핫생인데 인문계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더 적합하냐. 그러니까 자연계 친구들한테 그런 사고방식의 사탐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탐론은 제가 보기엔 아니다. 차라리 뭘 해라. 과탐 2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0분이죠? 예. 농어촌 있을 거라서 살짝 농어촌을 언급하겠습니다. 또 강의도 있지만 전 큰 틀에서 농어촌은 정원의 전형은요 농어촌 학생끼리 싸우는 전형입니다. 정원내는 농어촌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특성화 졸업자 등과 싸우는 전형입니다. 근데 보시면 서울 지역 농어촌이 수능이에요. 대학으로 볼까요? 농어촌 전형 상위 15개 대학교 다 정시에서 뽑습니다. 물론 성대, 중앙대, 고맙기는 하죠. 홍익대. 근데 그 다음 가면 종합과 수능, 그 다음 가게 되면 교과, 그 다음은 아예 교과.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로 가면 교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농어촌은 종합과 수능을 준비해야 돼요. 특히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능 안 나오는 농어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수시에서 뽑습니다. 대신에 뭘로요? 아까 정원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이런 친구들과 경쟁하는 전형을 뽑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대학들이 수시 농어촌은 정시에서 뽑고 수시에서는 다른 거 싸우는 전형이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힘이 셀까요? 자, 이게 이화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기초생활수급자의 4%는 내신 1등급일까요? 국가보훈 대상자의 4% 내신 1등급일까요? 그런데 농어촌의 4% 내신이 1등급이죠. 즉 농어촌 아이들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통합전형을 해서 싸우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시에서는 빨간색이 농어촌이 불리한 겁니다. 검은색은 유리한 거고요. 수시에서 농어촌 전형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농어촌을 쓰는 친구들은 일반의 점수가 부족하니까 농어촌을 쓰겠죠. 최초 합격수는 농어촌이 살짝 낮게 형성됩니다. 문제는 뭐냐? 농어촌은 1명, 2명 뽑아요. 예비 1번이 떨어진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안 빠져요. 반면에 일반은 충원이 돌잖아요. 최초는 농어촌이 낮은데 충원이 돌면 일반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낮아지고 어쩔 때는 안 낮아집니다. 그럼 낮아질 때는 불리한 거고 안 낮아지면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규칙이 없어요. 수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결론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 반면에 정시는 100% 유리하다. 100% 유리하다. 다만 정시는 뭐다?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국수, 영탐 모두 잘하는 정시형 공부를 해야 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이거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의 학대가 발표됐죠. 100% 합격선은 떨어질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의대 정원에 대한 포인트는 수능 최저입니다. 의치한 약수가 모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어찌 보면 삼합7을 맞으면 수도권 교과를 갈래 지역의 약대를 갈래로 갈림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거기에 포인트는 뭐죠? 물론 좋은 내신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능 최저입니다. 그리고 의학 계열의 수능 최저에는 뭐가 수반돼야 된다? 영어 1등급. 두 번째, 무전공 선발입니다. 무전공 선발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건 언제 고민하는 거냐? 마지막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 고민하시면 됩니다. 즉 이거예요.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 학과를 다이렉트로 쓰는 거, 유형 1이라는 무전공으로 쓰는 거, 유형 2라는 무전공으로 쓰는 거. 이 세 가지를 그 당시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전공과 관련된 생기부는 없습니다. 무전공으로 뽑을 때도 그 학교의 생활기록부가 무슨 과로 관련하는지 그 충실도를 보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공에 대한 포인트는 상관없이 그냥 숫자 관리, 원하는 학과에 대한 생기부 기록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대는 올해부터 감축됩니다. 그럼 자연스레 끝선이 올라오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2등급 중후반 때 합격선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던 빨간색 대학교는 여전히 신경 쓰면 합격한다. 간호학과 천명증원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첨단학과가 매년 조금씩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첨단학과는 왜 만들고 있나?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취업에 되게 유리함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첨단학과는요 무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학과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학과는요 처음 뽑을 때가 가장 입결이 낮습니다. 갈수록 입결은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첨단학과가 새롭게 생기면 그 첫 해가 가장 입결이 낮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이겁니다. 입시가 되게 많이 바뀌는데 큰 틀의 기본은 안 바뀝니다. 뭐 내신 관리 중요하다, 생기부 기록 중요하다. 거기에 뭐다? 영어라는 기본적인 수능 키워드를 가지고 간다면 정말로 수능의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영어를 잡고 있으면 마지막 3학년 때 원서 쓸 때 굉장히 유리한 치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